우리가 다수니까 다수결로 통과시키면은 다 법이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해? 그게 민주주의야.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전체주의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은 우리 근대 민주주의 바탕에 자유평등, 박애, 사랑, 복음주의의 본질이 가장 바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학, 이념 파트, 근대 자유민주 정치 이념의 뿌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기독교의 뿌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전통의 뿌리, 그리고 영미 보통법 법치 전통의 뿌리,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시간 순서로 베르그송이라는 프랑스의 대철학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 근대 자유민주 정치 체제와 이념에 그리스도교, 기독교, 복음주의 전통이 아주 필수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놓여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르그송은 철학의 나라인 프랑스에서도 그 이전까지의 철학을 집대성하고 향후 전개되는 철학자들에게로 다시 물꼬를 터준 큰 호수와 같은 그러한 거장으로 알려져 있고, 철학자이면서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러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에서 유물론적 전체주의,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사상적인 표현이었죠. 우리 사회의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면서 우리 자유체제가 유물론적 전체주의와 경계하고 싸운다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19세기 말 1800년대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아주 절정기에 달했던 그 유물론의 시대에 가장 치열하게 이 유물론과 맞섰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베르그송이 만년의 마지막 대작으로서 저술한 책이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라는 책입니다.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벌써 책 제목 자체가 유물론과 완전히 대결하고 있죠. 도덕과 종교, 유물론적 세계관이랄까요? 유물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관념론적이고 가장 자신들이 깨부수는 그러한 영역들입니다. 그 책에 자연적인 사회와 민주주의라는 대목이 있고,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에게 침범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한다. 벌써 양도 불가능한 권리, 불가침의 권리, 우리 헌법에 불가침의 권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천부인권적인 미국의 그 사상이 벌써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의무에 충실하기를 요구한다. 자기가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에게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완전한 생각이고 맹점입니다. 흔히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죠. 권리만 주장하고. 우리에게 불가침이라는 이 큰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어떤 의무도 있겠죠. 그런 대목을 지적합니다.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신에 대해서 하듯 남을 존중하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는 존재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도 존중해야 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그가 절대적이라 간주한 의무들을 지키며, 이게 이제 황금률처럼 내가 이렇게 대우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 정언명령 황금률처럼 절대적이라 간주한 의무들을 지키며, 의무가 권리를 주는지 혹은 권리가 의무를 부여하는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내게 권리가 있는지, 내게 권리가 있으니까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한 몸통인 거죠. 자유와 책임이 한 몸통인 것처럼 권리와 의무는 한 몸통인 것이죠. 이 절대적인 것에 잘 일치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그 내용으로 한다. 바로 민주주의. 여기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상적인 인간상, 자유민주 사회를 살아가는 전형적인 시민. 만약에 시민은 없고 껍데기 자유민주 정치체제만 있으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칸트처럼 말한다면 이렇게 정의된 시민은 입법자이자 복종하는 자이다. 자, 이상적인 시민, 자유민주 시민은 입법자면서, 왜냐하면 시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은 평등하게 우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권력, 권위가 시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시민은
입법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대의제니까 대의제 사람이 뽑힌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레프리젠터티브를 뽑아준 우리 국민이, 시민이 입법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입법에 동시에 자기는 복종하는 자입니다. 입법자이자 복종하는 자. 이 양면성을 가진 것이 바로 시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시민들 전체, 말하자면 국민들은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주권, 주권이라고 할 때 대의제 하에서 선거를 통해서 그 주권이 현실화되고 이러한 개개인의 그 주권 행사의 총합으로서 국민주권, 국가주권, 그리고 국민들로서 최고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론적인 민주주의는 이와 같다. 그것은 자유를 선언하고 평등을 요구하며 동시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권리와 상당히 통하죠. 그래서 자유권이라고도 하죠. 나의 자유를 선언하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시민들, 동등한 시민들, 그래서 평등을 요구하며 이 두 적대적인 자매를, 그런데 흔히 자유와 평등은 서로 갈등 관계를 일으킵니다. 나의 자유가 어느 한계를 넘으면은 상대방의 자유, 우리 사이에 평등해야 되는 것을 막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자유의 결과로 여러 가지 불평등이 나타납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평등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딪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적대적인 자매가 자매라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리고 모든 형제보다 높이 놓음으로써 서로 화해시킨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와 평등이 쌍생아처럼 이렇게 자매라는 관계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자유를 추구하면서 평등이라는 어떤 견제 요소를 놓쳐버린다든지, 혹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평등은 자유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프랑스 혁명에서 말한 자유, 평등, 박애, 이 형제라고 번역한 이 세 가지가 근대 자유민주 정치체제의 이념으로 깔려있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근대 자유민주 정치체제가 아닌 대로 막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바탕에 형제의 박애가 있다. 자유, 평등을 위로 올리지만 사실은 이 바탕에 놓인 형제의 박애를 놓쳐버리면 이 둘을 화해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이 깨져버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공화정의 좌우명으로 삼는다면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함께 존재하는 공화국, 공동체가 존립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공화국, 이 공화국은 반드시 자유, 평등, 형제 혹은 박애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낱말, 형제, 박애, 이것이 다른 두 낱말, 자유와 평등 사이에 그렇게 자주 이야기된 모순을 제거하는 본질적인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만약 박애, 형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랑이 없다면은 이 두 개를 화해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것은 민주주의가 복음주의적 본질의 것이고 원동력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리라. 이렇게 대철학자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에도 민주주의 원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대 자유민주 정치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소수의 노예 소유주 시민들 사이에 동등한 민주주의, 그들의 자유였습니다. 인간을 근원적인 평등한 존재, 근원적으로 인간이면 불가침의 권리를 천부 인권을 타고나는 존재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인간을 그렇게 보게 한 놀라운 큰 변화는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정치 체제로까지 연결되진 못하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먼저 받아들여졌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근원적으로 인간일 뿐이죠. 다 같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러한 천부 인권적인 그것을 가질 뿐이죠. 그러한 근원적으로 평등한,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가 있는 이러한 우리 큰 바탕이 1000년 이상의 세월을 흐르면서 유럽 속에서 자꾸 무르익어가고 성숙되어 갔죠.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영역에까지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누구나 다 천부 인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 전통사회에서 도달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단계로 점차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평등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함께 결합되어서
근대 자유민주 정치 체제를 열게 되는 거죠. 만일 이 바탕에 인간을 근원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없다면, 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이 자유와 평등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판이 깨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러한 시민 전체가 누리는 보통선거를 하는 근대 자유민주 정치체제는 탄생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것을 이제 베르그송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제 확고하게 미국의 독립선언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1791년에 인권선언의 모델로 쓰인 미국 독립선언 1776년 1776 연구소가 있듯이 우리 미국의 위원회까지 만들어졌었죠. 이것은 청교도의 반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창조자에 의해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가진다는, 이것이 이제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하는 것의 원형입니다. 자명한 사실로 간주한다. 민주주의적 형식들의 애매함으로부터 이끌려 나온 반대 의견들. 이 대목 중요한데요. 민주주의적 형식, 대표적으로 다수결 이야기합니다. 이 다수결은 애매한 것입니다. 다수결 자체가 근대 자유민주 정치 체제를 만들지 못합니다. 다수결로부터 시작하면 막스 레닌주의 그리고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쉽게 연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수결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서로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러나 결정은 해야 되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을 하게 되는 그러한 철학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를 들어 무조건 논의할 필요도 없고 다수결, 예를 들어 어떤 편가름이 이미 있다면 그것은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당원과 비당원일 수도 있고 계급일 수도 있고, 이미 편가름이 딱 되어 있는데 수적 우위를 확보한 쪽에서 무조건 다수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자유민주 정치 체제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끼리의 다수결,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한테는 독재일 뿐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그 당시엔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이 프롤레타리아가 다수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민주주의를 요구해가지고 더욱 획득하게 되면 우리가 다수니까 이제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고, 옛날 뒤집어서 부르주아는 독재를 받아도 마땅하다. 부르주아에 대해서는 독재, 프롤레타리아는 민주주의. 동전의 양면이다. 지금은 부르주아 독재지만 나중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독재 이꼴 민주주의다. 자기 계급에게는 민주주의, 적대 계급에게는 독재다. 이렇게 철학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민주주의의 흔적조차 나중에는 남지 않는 일당 독재, 1인 독재, 주체사상의 북한 지옥 생과목으로 변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은 어디였죠? 다수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결로부터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시각과 사실은 복음주의적인 전통, 그 바탕이 이 근대 자유민주 정치의 뿌리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근원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무시한 데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무시하면 그게 바로 우리 인류가 전체주의 사회의 혹독함을 겪고 있는 이 반대로 가고, 한편으로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필사적으로 유물론 이야기하고 바로 이 기독교를 분쇄하는 것에 굉장히 올인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정청래 소추위원장이 바로 이 위험한 다수결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반헌법적입니다. 총선 때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 제49조에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가 법 통과의 전제 조건이라면 이는 총선 민의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반헌법적 반법률적 언동입니다. 뭐하러 총선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자신들의 본질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된 것도 우리는 선관위에서 많이 이렇게 검증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걸 차치하고라도 이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위험하다고 한 그 다수결의 이론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수니까 다수결로 통과시키면은 다 법이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해? 그게 민주주의야.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전체주의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은 우리 근대 민주주의 바탕에 자유평등 박애,
사랑, 복음주의의 본질이 가장 바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합의의 국회의 관행, 좋은 관행은 약한 법률과 같죠. 이러한 것을 지적해서 좋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의회주의의 출발을 이룬 영국은 바로 명예혁명에서 승자가 된 오렌지공이 왕권을 자기가 스스로 주장하지 않은 데서, 정복권을 주장하지 않은 데서 입헌 군주제 영국의 의회주의가 출발하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이 다수결론은 좋은 합의의 관행을 이야기한 나경원 의원 이야기로도 상당히 미흡하고 잘못되었고, 오렌지공의 승자지만 정복권을 주장하지 않는 데서 의회주의가 출발한다는 것도 다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근대 자유민주정의 출발이 바로 복음주의적 본질의 사랑의 것이고,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소중하다는 그 바탕에서 나온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다 망각하고 있는 크게 위험한, 그것이 바로 오늘날 탄핵 위기를 가져온 그러한 바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2편에서 그리스 로마 전통 부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